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곧 열릴 예정인데요. 이 시상식은 사실은 이제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미나리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또 많은 영화 팬들이 각 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면서 보시는 또 그런 재미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마련했습니다. 2021 아카데미상 대예측. 살짝 걱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촉촉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개망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예측하기가 예년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어떤 한 작품이 완전히 휩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작품이 막 9개, 10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분산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의외의 수상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되긴 하지만 어쨌건 그동안의 경험, 그 다음에 제 촉 이런 것들을 살려서 최대한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두 전 부문이 작년까지는 24개 부문이었는데 올해부터 23개 부문으로 하나가 줄었습니다. 음향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음향 편집이 있고 음향 효과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음향상으로 올해부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 줄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23개 부문 중에서 예를 들면 국내에서 사실은 판가름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단편 영화상의 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 영화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다 보기가 어려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4개 정도의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더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는 19개 부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걸 약간 좀 기분 좋게 저희 어떤 축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같이 볼 땐 치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맞출 때마다 치킨을 쏘는 그런 또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모두 19개 부문 중에서 한 부문을 제가 맞춰 나갈 때마다 저희가 치킨 5마리씩을 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19개 부문을 전부 다 맞히게 되면 100마리 가까운 95마리의 치킨이 날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제가 몇 개나 맞추는지 한번 봐주시고 기왕이면 응원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치킨이 많이 날아가니까 그렇게 한번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예측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작품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부문별로 지금부터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예측해 나가는 방송을 할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영화평론가로서 사실은 제 어떤 미학적인 기준, 영화평론가로서의 어떤 감시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라면 누구한테 줄 것이다 라는, 뭐 저한테는 투표권이 없지만 마이픽으로 한번 또 골라드리는 이 두 가지를 또 약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픽은 빨간색, 뭐 저는 오늘 빨간 항상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V자로 표시를 할 것 같고요. 예측한 것은 이 파란색 색연필로 제가 이 작품이나 후보명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각효과상입니다. 5편 딱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작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작품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테넷입니다. 많은 분들 테넷을 보셨다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 테넷에서 그 인버전이라는 것들을, 영화 속에서 그 묘사한 걸 보면 마지막 대전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복도에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테넷이 못 받으면 제 생각엔 미드나잇 스카이가 약간 확률이 있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감독까지 하고 주연까지 겸한 그런 SF 영화죠. 근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약간 벨붕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테넷이 받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두 번째 음향상입니다. 이제 통합돼가지고 트로피가 하나로 줄었는데 더 치열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예측은 사운드 오브 메탈입니다. 맞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는 작품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작품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 무엇보다도 음향상을 만약에 이 작품이 못 받으면 반칙일 것 같아요.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라고 그럴까요? 헤비메탈 드러머인데 갑자기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절묘한 사운드 편집이나 어떤 음향 효과 같은 걸 동원해서 과연 주인공이 못 들을 때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영화가 다뤄야 되는가라는 문제이거든요. 영화에서 사운드를 다루는 게 거의 핵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 오브 메탈이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친숙하시죠? 국제영화상. 작년에 기생충이 받은 상이죠. 국제영화상으로 과연 어떤 작품이 받을까라는 것인데, 국내에서 개봉한 작품, 또 개봉할 작품들이 있죠. 소년 시절에 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코어바디스 아이다도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국제영화상은 올해 거의 예측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 생각엔 어나더 라운드 받을 확률이 99%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감독상 부분을 말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편 애니상은 과연 누가 받을까? 이건 뭐 진짜 여러분들 다들 생각하실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울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그 작품상 후보에 사실은 소울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경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편 애니상은 거의 소울이 받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 혹시 오버 더 문이라는
영화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지만 확률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악에 관해서는 상이 두 가지가 있죠. 주제가상은 노래에 주는 상이고, 음악상은 이제 오리지널 스코어에 주는 그런 상인데요. 음악상에 관해서는 어떤 영화가 받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아주 뛰어난 그 자체로 음악 영화이기도 한 소울이 아닐까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소울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주제가상에 관해서는 이 노래 꼭 들어보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이애미에서의 하룻밤에 Speak Now가 받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이고,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그 시상식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있다면 멋진 그런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 외에 뭐라고 그럴까, 이제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주는 곡, 예를 들면 유다 그리고 블랙 아시아에 나오는 Fight for You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Trial of the Chicago 7에 나오는 Hear My Voice 같은 것들은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보는 사람들을 격동하게 만드는 웅장한 그런 노래들인데요. 저런 노래들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추측컨대 Speak Now가 가깝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자, 의상상과 분장상입니다. 만약에 의상상과 분장이 오른 영화들을 쭉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예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의상상에 제가 예측하는 건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입니다. 1920년대 미국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20년대는 이제 재즈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의상으로도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극 중에 이제 그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대 의상을 입죠. 그래서 바이올라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 노란색 멋진 무대 의상을 입기도 하고, 또 이제 나머지 배우들은 멋지게 정장으로 차려입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상에서 당대를 살려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분장상인데, 분장상 역시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가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분장상은 사실 엠마 역시 가능할 수도 있고 힐빌리의 노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 레인이 그녀가 블루스에서 특히 바이올라 데이비스의 얼굴만 딱 봐도 와, 저 분장이 말하는 인물의 어떤 캐릭터를 살려내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절감하실 거고요. 의상상이나 분장상 같은 미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점점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배우 부문들, 연기상 부문들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조연상 과연 어떨까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은 데니얼 칼루야입니다. 데니얼 칼루야 하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겟아웃이라는 영화 떠오르실 텐데,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라는 영화에서 사실상 블랙 메시아 역할을 맡은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하고 정말 멋지게 나오는 그런 영웅의 역할을 잘 해낸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남우조연상 후보에 이 키스 스탠필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유다와 블랙 메시아가 둘 다 올라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상을 나누어 먹어서 수상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올해의 어떤 분위기로 본다면 데니얼 칼루야가 거의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 데니얼 칼루야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건 사샤 바론 코헨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믹한 이미지가 많지만 아주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확률이 있다면 폴 레이시도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에서 이 세 사람 정도의 대결로 보입니다. 여우조연상입니다. 이건 뭐 그냥 네. 윤여정 씨가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한국 배우라서 응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윤여정 씨가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날 시상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아마 분당 시청률이 그때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요. 윤여정 씨가 만약에 미나리를 못 받으면 그럼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사실은 올해 여우 조연상 부문이 굉장히 좋은 연기도 많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통 예측하는 것은 마리아 바칼로바가 이 보랏 속편으로 받을 확률이 꽤 있고요. 그리고 또 글렌 클로즈가 있는데, 글렌 클로즈는 정말 뭐 살아있는 역사 같은 그런 뛰어난 명배우인데, 이분이 그동안 수없이 후보에만 오르고 상을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글렌 클로즈가 받을 수도 있는데, 글렌 클로즈 역시 힐빌리의 노래에서 할머니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윤여정 씨랑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올리비아 콜먼도 만만치 않습니다.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윤여정 씨가 아니면 바칼로바 아니면 콜먼이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여우 주연상을 받았거든요. 더 페이버릿이라는 영화였었죠.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률은 낮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작품상 이상으로 관심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부문입니다. 남우주연상은 올해 이제 영화 외적으로나 영화 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체드윅 보스먼의 해로 보입니다. 아카데미에 있어서. 체드윅 보스먼은 아시는 것처럼 타계하셨잖아요. 세상을 떠났는데 아카데미 역사상 타계한 사람이 연기상을 받은 게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기억에 생생하신 바로 히스 레저예요. 히스 레저가 사후 수상을 다크나이트로 한 것처럼 체드윅 보스먼이 마레인이 그녀가 블루스로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드윅 보스먼이 초반에는 굉장히 떠벌떠벌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밝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뮤지션으로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그 사람의 굉장히 어두운 면들을 잘 연기하는, 또 한 장면 씬들이 길기 때문에
그 연기들이 어떤 파워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연기를 채드윅 보스맨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연기상 부문들이 상을 누가 받느냐에 관계없이 지난 몇 년간 참 좋은 그런 연기들을 보인 사람들이 올해 집중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채드윅 보스맨이 못 받으면 누굴까? 제일 확률이 높은 건 더파더의 안소니 홉킨스겠죠. 안소니 홉킨스는 뭐 30년, 40년 전부터 명배우였는데 이번에 80이 넘은 그런 나이에도 더파더에서 엄청난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리 올드먼의 맹크에서 연기도 정말 대단한 연기죠. 근데 게리 올드먼은 몇 년 전에 상을 받았잖아요. 처칠 연기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약한 부분이 있고요. 여우주연상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가장 연기 부분에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아카데미 최대의 격전지가 여우주연상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걱정이 되지만 치킨 5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주연상이 어떤 제 촉을 가져와서 한번 한다면 저는 캐리 멀리건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바이올라 데이비스와 캐리 멀리건의 양파전으로 보여요. 바이올라 데이비스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왠지 알 수 없으나 제 나름대로 어떤 촉이 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확률은 낮아 보이지만 왠지 캐리 멀리건이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분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캐리 멀리건, 바이올라 데이비스 두 사람 중에 누가 받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이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로 벌써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4번째 오르는, 흑인 배우로서는 가장 많이 오른 그런 배우가 됐죠. 워낙 연기력이 탁월한 배우이고요. 캐리 멀리건의 프라미싱 영 우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가 굉장히 신선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르 영화이면서 그러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캐리 멀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힙하면서도 또 쿨하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짙은 감정 연기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상을 받게 되면 전통적으로 아카데미가 좋아하는 연기에 상을 주는 그런 시상이 될 거고요. 만약에 캐리 멀리건이 받게 되면 또 이런 연기를 보통 상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굉장히 신선한 선택을 한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캐리 멀리건 같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세 배우들도 각각 또 다른 시상식에서 상을 많이 받은 배우들입니다. 보신 분들이라면 노매드랜드에서 프랜시스 맥도먼트 굉장했잖아요. 빌리 할러데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 앤드라 데이도 빌리 할러데이 연기를 했는데, 빌리 할러데이를 만약에 흑인 여자 배우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꿈의 배역일 것입니다. 이 실존 인물을 정말 탁월하게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바네사 커비까지 있을 수 있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촬영이고 하나는 편집인 건데요. 사실 일반인들 관심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핫한 상이 아니지만 영화 예술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상도 올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틀릴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편집상을 받는다고 제가 예측을 한다면 고민되네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이 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운드 오브 메탈 아니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 양파전, 2파전으로 보이는데요. 사운드 오브 메탈은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 편집적인 측면도 있고 영화 자체가 편집이 굉장히 뛰어나죠. 근데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을 보시게 되면 이게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이 워낙 많고요. 또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법정 영화이지만 시위 현장을 계속 오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그 하나하나를 다 살려내는 편집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두 작품이 아니라면 노매드랜드의 바람이 만약에 거세게 분다면 클로이 자오의 이 노매드랜드 이 작품이 편집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내적 편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더파더의 편집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작품이 있겠죠. 미술상입니다. 아까 제가 분장상하고 이제 의상상은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라고 했지만 미술상만큼은 맹크가 받을 것 같습니다. 미술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광의의 개념일 것이고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프로덕션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맹크가 보여주었던 한 시대를 살아내는 흑백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미술적인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맹크가 아니라면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촬영상 먼저 할까요? 조금 전에 편집상을 했으니까. 촬영상에서 누가 받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엔 그래도 노매드랜드가 받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매드랜드의 촬영이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일망무제 이런 말이 막 떠오를 정도로 탁 트이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들은 뭐 아주 먼 그 롱쇼트를 통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잡고, 반면에 인간은 최대한 가까이, 더군다나 그 배우들이 아마추어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클로즈업으로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어떤 인물들이 가진 내적인 진실들을 잡아내는 그런 촬영들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매드랜드가 받지 못하면 어떤 작품이 촬영을 받을 것인가? 맹크가 확률이 꽤 있습니다. 맹크라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각 그 한 영화를 구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완벽에 가까운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노매드랜드가 아니면 맹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들고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도 약간의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각색상이 있고 각본상이 있죠. 작가에게 주는 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원작이 있는 각색상, 원작이 없는 각본상인데요. 각색상은 어떨까 싶습니다.
확률이 꽤 높지 않을까? 노매드랜드가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원작인 넌픽션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뛰어난 넌픽션입니다. 저널리스트가 쓸 수 있는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그런 뛰어난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픽션이거든요. 근데 노매드랜드 영화는 픽션이지 않습니까? 극 중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집어넣어서 원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랑 조합을 했어요. 그런 각색 능력을 보면 노매드랜드는 단순히 그냥 잘 옮긴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색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본인이 쓴 희곡을 본인이 각색을 한 케이스이기도 한 더 파더도 확률이 있습니다. 더 파더라는 영화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두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측하게 되죠. 네, 2021년 아카데미 대예측 이번에는 감독상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건 감독상인데요. 감독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보게 됩니다. 감독상은 클로이 자오가 받을 것 같습니다. 꽤 높은 확률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들고요.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는 실제로 이제 올해 한 해 지난 한 1년간 열린 수많은 상에서 감독상을 제일 많이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 클로이 자오라는 사람이 뛰어난 연출력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클로이 자오가 못 받는다면 데이비 핀처나 정의삭 감독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삭 감독도 확률이 꽤 있어요. 근데 정의삭 감독이 약간 불리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둘 다 이제 아시아계 감독인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의삭 감독은 미국 감독이고 봉준호 감독은 한국 감독이지만 아시아계이고 또 이제 한국계라는 점이 또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또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데이비 핀처의 맨크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고 핀처는 정말 오래전부터 감독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올해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적으로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머럴드 퍼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국 배우가 프라미싱 영 우먼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여준 연출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퍼넬이 받을 수도 있겠죠. 각본상입니다. 자, 각본상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라고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본상에서 올해 두드러진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한 두세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론 소킨이 직접 각본을 쓰고 심지어는 연출까지 한 감독으로 만들기까지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각본은 정말 각본의 교과서 같은 그런 작품이라서 각본 시나리오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구해서 읽어보실 만한 그럴 정도의 뛰어난 각본이고요. 또 하나는 프라미싱 영 우먼입니다. 이 작품의 각본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선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를 들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이 만약에 각본상을 받게 되면 받을 사람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이 있겠죠. 근데 프라미싱 영 우먼으로 만약에 이 감독이기도 한 에머럴드 퍼넬이 받게 된다면 굉장히 신선하고 또 눈에 확 띄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각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둘 중에서 현재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촉을 따라서 프라미싱 영 우먼에 한번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예측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상 올해는 8편입니다. 대략 8편에서 10편 정도가 보통 작품상 후보로 오르게 되는데 10편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수가 적은 게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건 이 작품상의 8편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사실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이용하신다면 불법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합법적인 경로로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OTT도 있고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다 챙겨보시고 한번 아카데미를 보신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작품상인데 하나씩 일단 마지막이니까 또 가장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예측을 한 다음에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한번 가본다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은 올해 만약에 노마드랜드가 아니면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작품이 아니었을까? 라고 예측하게 돼요. 가장 아카데미 작품상하고 잘 어울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웰메이드의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정의로움이 살아있기도 하고 할리우드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법정 장르 영화이기도 한 이 작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작품상을 받기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감독상 후보에 못 올랐거든요. 아론 소킨이.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작품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오브 메탈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 알려진 작품, 어떻게 보면 8편 중에 가장 모르시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가까우면서 점점 뭐라고 그럴까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사전에 별다른 지식 없이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고요. 이 사운드 오브 메탈이 작품상을 받을 수도 있다면 정말 대이변이 될 텐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확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프라미싱 영 우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어떤 대반전이 있고 어떤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예상치 못하게 받는 작품이 있다면 프라미싱 영 우먼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또 이제 굉장히 장르적인 재미가 있으면서 그걸 또 뒤집는 재미도 있고 또 거기서 주제의식도 명확하게 살아있어서 이 작품이 받을 수도 있겠죠.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흑인 민권운동을 다루고 있고 비극적인 미국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장대한 어떤 비극적인 영웅 서사시처럼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작품상을 받을 확률도 있겠죠. 근데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나리의 확률은 대략 전체적으로 굳이 랭킹을 따져본다면 확률로만 따진다면 2등, 3등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작품들보다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미나리가 작품상을 받는다면 작년에 이어서 물론 미국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문들의 헤드라인이 바뀔 것 같은 그런 작품상이 되겠죠. 랭크 역시 작품상을 받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여태까지 어떤 거의 영화를 한 영화를 이루는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작품이기 때문에 확률이 있겠죠. 노매드랜드인데 노매드랜드가 사실 받을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라는 것은 분위기가 있고요. 8편이 다 뛰어난 영화이지만 올해의 분위기는 노매드랜드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률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더 파더인데 더 파더는 아주 잘 만든 그야말로 정교하기 이를 데 없고 물샐 틈이 없는 플롯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걸작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 파더는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뭐 굉장히 앞에서 시상식을 선도하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작품상 예측은 노매드랜드입니다. 과연 맞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마이픽입니다. 이것은 뭐냐, 제 맘대로인 거고요.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갖고 있는 저 나름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제로 이 작품이 받을 것이라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냥 이 후보에 오른 작품 중에 저는 대부분을 봤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약에 투표가 있다면 이 작품이나 이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마이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빨간색이니까 마이픽을 가지고 이렇게 V자를 긋는 방식으로 표시를 할 테니까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시각 효과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테넷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음향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운드 오브 메탈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영화상이죠. 저 역시 어나더 라운드를 고르겠습니다. 장편 애니상 한다면 저는 이게 작품상까지 후보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역시 소울로 같이 배팅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음악상이죠. 음악상은 무조건 소울이죠. 주제가상 역시 스피크 나옵니다. 의상상과 분장인데요. 네, 계속 같아서 좀 그렇지만 뒤에 가면 많이 다를 겁니다. 의상상, 분장상 저도 모두 다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자, 이제 배우들인데요. 나무조연상이라면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외이실 텐데 키스 스탠필드한테 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블랙 메시아를 보는 유다의 시선으로 그려진 작품인데 데니얼 칼루야의 연기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더 반하게 된 것은 키스 스탠필드의 유다 연기입니다. 과연 어떨지 한번, 물론 이제 데니얼 칼루야도 좋다는 전제하에서 키스 스탠필드에 저는 한번 픽을 하고 싶습니다. 여우 조연상의 경우는 저 역시도 윤여정 씨를 픽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윤여정 씨의 화법과 그분의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 픽은 윤여정 씨입니다. 자, 나무주연상입니다. 뭐 탁월한 5명의 배우가 있지만 제가 고른다면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체딕 보스만한테 주면 사실은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시상이 될 거예요. 사후수상에다가 체딕 보스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평론가로서의 5명의 연기를 만약에 비교해 보겠다 한다면 저는 더 파더의 안소니 홉킨스가 가장 뛰어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안소니 홉킨스를 고르겠습니다. 여우주연상입니다. 여우주연상에서는 저는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고를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이미 아카데미를 2번 받았어요. 그래서 받을 확률이 이번에 굉장히 적은데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노매드랜드에서의 연기는 그냥 보시기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연기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먼드가 거의 이 영화 속에서는 맥도먼드를 포함해서 직업 배우가 2-3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배우는 다 아마추어 배우들입니다. 근데 직업 배우가 직업 배우를 상대로 연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겠죠. 서로가 다 선수들이니까. 근데 아마추어 배우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끌어가면서 상대 텐션을 올려가면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노매드랜드의 연기는 본인 스스로가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하기
하기도 했고 영화 전체적으로 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맥더머드를 고를 것 같습니다. 자, 편집상입니다. 편집상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했지만 이것도 역시 아마 의외이실 텐데 저는 더 파더한테 편집을 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편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정교한 편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플롯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왜곡되기도 하고 상상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드라마일 텐데 그런 면에서 더 파더의 편집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미술상에서 제 선택은 오랜만에 같죠? 맹크입니다. 맹크의 프로덕션 디자인 정말 완벽에 가깝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을 통해서 완벽하게 살려낸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각색상입니다. 각색상에서의 저의 픽은 노매드랜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넌픽션을 픽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히 뛰어난 각색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촬영상인데요. 자, 촬영상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라면 맹크를 주겠습니다. 노매드랜드도 굉장히 촬영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가장 탁월한 촬영은 맹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감독상이죠. 감독상에 대해서는 저는 데이비 핀처를 줄 것 같습니다. 이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비 핀처의 맹크를 보면 연출력이 정말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대단한 현존하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본상입니다. 각본상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이 픽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입니다. 역시 아론 소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작품을 생각하면 각본이 연출보다 훨씬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통파이긴 하지만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각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작품상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안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선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저라면 더 파더 해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파더는 훨씬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마땅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훌륭한 작품들, 정말 별과 같은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투표할 수 있다면 저라면 더 파더한테 기꺼이 저의 어떤 애타는 그런 팬으로서의 마음을 너무 뛰어난 영화니까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예측 그리고 또 저희 마이픽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다 뽀록 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맞췄는지 뭐 등등등까지 반드시 꼭 몇 개를 맞춰서가 아니라 이러면서 또 아카데미를 즐길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못 본 영화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치킨을 쏘기로 했으니까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맞춰야 여러분한테 또 많이 선물들이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파이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2021년 아카데미상 대예측 과연 어떻게 될지 며칠 뒤에 직접 시상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